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의 발달과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경제적인 것의 전문가가 아니고 하나의 그냥 작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현재 미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미술 시장이 좀 불황이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미술이라는 게 호황이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우리나라에 저는 전혀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대략 한 2005년 정도부터 2007년 정도까지 미술의 호황기가 있었어요. 이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호황이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기세가 2008년까지 이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가 10년 전이잖아요. 제가 20대 중반 때였는데 저랑 같은 나이인데도 이 당시에 그런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호황의 그 여파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여파를 그런 호황을 누렸던 게 좋았던 건지 아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뭐 못 누려봤으니까 저한테는 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뭐 그나마 낫겠죠. 근데 2005년, 2007년 때요. 이때가 제가 알기로 그 데미안 허스트 작품이 1,000억 원에 팔렸고, 그러니까 현존 작가의 작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현존하는 작가인데 작품이 1,000억 원을 호가해서 그게 작품이 팔렸다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기념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매가들이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미술품들을 엄청 많이 사서 미술 투자 미술 투자의 붐이 일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러다 보면은 투자의 붐이 일으니까 갤러리와 뭐 경매 시장도 그렇고 뭐 화랑들 여타 뭐 미술 관련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겠죠?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2008년 정도, 한 2009년부터라고 보죠. 이때부터 불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과 맞물려 있겠지만 제가 뭐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이러한 상황이고 지금까지 불황인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아는 것도 그렇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한국 미술 시장 뭐 해마다 얼마나 거래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거래되는 것들이 현대미술 작가나 지금 생존하는 작가들하고는 괴리감이 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 내에서 되게 소수를 가지고 이제 현대 작가들이 그 안에서 미술 미술품의 뭐라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모두 다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불황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2005년, 2007년도에 미술의 호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에 미술품이 돈이 되니까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뭐 완전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미술품 가격들을 엄청 올리는 작업들을 경매회사나 갤러리나 그런 미술 관련 기업들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진 작가들의 작품들도 이 당시에 신진 작가나 중견 작가들 모든 작가들의 작품 가격이 뭐 해가 바뀌면은 몇 배씩 상승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 괜찮은 작가 아니면 이 갤러리에서 추천하는 작가 걸 사두면은 뭐 좀만 지나면은 몇 배씩 오르거나 뭐 너도 나도 해서 막 솔드아웃 되고 막 그러는데 내가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줄 서서 그림을 사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물론 이때도 또 뭐 그러지 못했던 분들도 있겠죠. 뭐 태평성대라고 그래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언제 제 전시장에 이렇게 줄 서서 사람들이 와서
보는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러고 나서 이것이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작용을 하진 않았어요. 자, 이때 작품들을 사신 분들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 한 40대에서 뭐 50대 정도라고 보죠.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작품을 구매할 만한 여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어려져서 인식이 바뀌고 30대에서 20대 후반 정도까지도 작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때는 30대가 작품을 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사셨겠죠. 자, 그리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되는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갤러리의 말이나 갤러리나 뭐 미술 관계자들 얘기를 듣고 투자 작품 가격들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과열된 양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되는 것처럼 이 시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지속적인 양적 확장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다들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겠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나 여러 가지들이 오면서, 경제 위기도 저는 같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품들을 이제 서로 이제 팔고 싶어 하는데 작품들을 사드릴 곳은 없는 거죠. 화랑에서도 그것들을 뭐 금액을 비축해 놨다라기보다는 또 양적 확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들 가격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컬렉터들의 화랑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화랑이나 뭐 경매 회사나 아니면 뭐 미술 관련 기업이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지? 미술 펀드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 제 기억에 중국 펀드가 굉장히 엄청나게 인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 중국 펀드에 투자 안 하면 바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무리 못해도 못한 펀드여도 1.5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미술 펀드도 나왔어요. 근데 얼마 못 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왜 하락을 했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 말을 믿고 이거 잘 될 거다, 앞으로 계속 호황이 될 거다라고 샀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때 활동을 했는데 잘 될 작가라고 그랬는데 작업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작업을 하시는 작가들도 많죠. 아무튼 이러한 가격 하락이 있어서 신뢰도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아까 40, 50대 분들이 50대에서 60대 이상 컬렉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성향이 물론 뭐 대부분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확실한 작품만 컬렉하는 성향이 있어요. 요즘에 그 강남 집값들이 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제재들을 가하다 보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은 똘똘한 한 채를 갖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집 가격이 가장 떨어지지 않고 가치가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땅에 돈 있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이상현상으로 강남 특정 지역들의 그 주택 부동산 가격들이 엄청 오르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그런 원칙에 따라서. 혹시 뭐 부동산에 대해서 저보다 잘 하시는 분께서 반박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품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사실은 제가 뭐 겪어보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때 뭐랄까 컬렉에 대한 염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컬렉터를 아예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한다고 하면은 진짜 뭐 이우환 선생님이나 여기다 이름을 쓰진 않을게요. 이우환 선생님, 이강소 선생님이나 여러 절대로 막 이분들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 있죠. 진짜 한 5천만 원 이상에서 억대 작품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정확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신진 작가들한테 투자를 하거나 작품을 구입하기보다는 이러한 아예 비싼 작품들, 그러니까 돈이 좀 비싸더라도 검증된 작품들을 좀 선호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사는 사람들이 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조금만 더 버티고 얼마나 버티는지 보면은 적어도 한 40대 이상은 돼야 그때부터 뭐 작품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작가를 계속 할 사람인가? 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보고 작품을 사긴 해요. 왜냐, 내가 작품을 이 사람 걸 아무리 작품이 좋아 샀지만 내가 투자의 목적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주 저렴한 작품이면 모르겠지만 사실 100단위만 되더라도 이 작가의 작품도 좋지만 이 작가의 투자 가치까지 있으면은 뭐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만데 그잖아요. 근데 일단 젊은 작가들이 이 사람이 작업을 계속 할 건지에 대한 확신도 적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굉장히 검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작품을 잘 컬렉하지 않는 성향들이 좀 생겨서 지금 시장이 조금 더 불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술 쪽에 잘 모르시는 분들 가끔 보면은 시장은 불황이라고 그러는데 억대 작품들 가격이 상승하고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 경매도 최고가를 경신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와, 저 미술 하는 사람들은 다 돈 잘 버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 강남 쪽이 상승을 하는 것처럼 특정 그러한 뭐라고 하지 유명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수요가 확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뭐 이게 제가 봤을 때 나쁘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원래 미술 시장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좀 뭐 호황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호황일 때도 아닐 때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뭐 그런 와중에도 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살아남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러한 와중에 그 호황일 때 갤러리나 뭐 경매회사나 것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그 이후로 없어진 것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갤러리의 수는 증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호황일 때보다도 지금 갤러리 수가 더 증가됐는데 수요는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갤러리가 그 완전히 잘 나가는 S급 작가들만 취급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또 갤러리의 불황들과 뭐 작가들의 불황이 같이 오긴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터넷 시대를 맞이했죠. 그리고 온라인 시장의 확대를 겪게 됩니다. 불과 10년 전이랑 지금 상황도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단적인 예로 저만 하더라도 이 당시에는 미니홈피를 썼었고 뭐 스마트폰도 아니었었고 인터넷 검색도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이 활발하게 되면서 어떠한 차이가 이루어지느냐, 뭐 온라인으로 그림을 사는 시대가 왔다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편해졌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 전에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술의 정보를 얻으려면은, 그러니까 10년 전 미술 정보는 미술 전문가, 그러니까 화랑, 갤러리, 딜러나 경매 회사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추천을 하는 작품들을 사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갤러리에 가면은 좋은 작품을 살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이 갤러리 뭐 이 회사 이 딜러가 추천하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믿을만 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를 할 때 굉장히 뭐 잘하는 펀드 매니저를 찾아가거나 회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이 갤러리와 화랑 이러한 곳들을 보고 작품을 사러 갔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 이런 건 아닙니다. 미술 정보를 우리가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게다가 뭐 네이버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포털만 있는 게 아니라 SNS나 이런 걸로도 정보들을 굉장히 접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작가 미술 정보라고 해야 될까요? 를 스스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때 예전에 이 갤러리의 말만 들었다가 낭패를 봤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데 하더라도 갤러리에 가서 추천을 하면은 그게 맞나? 그리고 이제 미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들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이 사람 말이 맞겠지? 하기보다는 지금은 스스로 찾아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전문가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리고 내 취향의 작가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앉아서 한 하루만 투자를 하더라도 수백 명의 작가가 어떤 작품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죠? 갤러리 가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녔어야 됐어요. 작가들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자기 홈페이지를 만든다라는 개념도 그렇게 별로 없었고, 그런 식으로 자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검색을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배달 어플 같은 게 있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배달 어플들이 있듯이. 그래서 컬렉터들이 갤러리를 따라 다니는 게 아니라 작가를 따라다닌다라고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어떠한 전시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색을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갤러리를 계속 꾸준히 가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이 갤러리에서 뭐 이렇게 계속 이 갤러리는 좋은 전시를 하더라, 뭐 그게 올바른 방향이겠죠. 그렇게 해서 꾸준히 가서 그 갤러리를 믿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조금만 검색을 하더라도 이런 작가도 있었네, 저런 작가도 있었네, 그러면 마음에 들면은 그 갤러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갤러리에 고정 고객이라는 관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갤러리나 아니면 이 회사를 통해서 작품을 계속 사는 게 믿을만하다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정보를 찾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좋아하는 작품을 따라다녀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갤러리에서 이 작가 좋습니다 해서 그거를 소비자들이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이게 갤러리에 추천한다고 꼭 오르지 않거나 그렇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아니까, 뭐 내가 좋으면 사고, 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내 선택에 더 달렸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온라인 미술 시장도 성장을 해요. 이때에 맞춰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갤러리 같은 경우를 내가 유지를 하거나 그러는데, 뭐 월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지 비용에서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갤러리에 앉아 있어도, 제전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프라인 갤러리에 손님이 없어요. 제가 제 첫 번째 개인전 말씀드렸었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었고, 지금도 저도 어떻게 보면은 신진 작가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려졌나요? 네, 진 사람임에도 전시장에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요즘에 아까 얘기했지만 배달 어플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배달 어플이라는 게 나왔을 때, 아니 이거 직접 전화하면 되지 이거를 왜 쓰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30대 그래도 젊은 사람인데. 근데 배달 어플들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엄청 이용을 하잖아요. 현대인들의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죠. 면 대 면을 꺼려요. 그러니까 배달 어플이 성행하게 된 게 전화하기도 싫은 거예요. 괜히 그런
사람들 간에 만났을 때 피곤한 거.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온라인 시장들이 뭐랄까 초석을 다지다가 없어졌다라고 해야 되나? 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사치아트나 좀 큰 세계적인 곳들은 큰 성공을 거두고 그러지만 많은 업체들이 망했어요. 왜냐? 미술이라는 거는 고가품이잖아요. 근데 고가품을 실물을 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뭐 한 몇십만 원 정도까지나 뭐 100만 원 안쪽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진으로 보여지는 것을 100% 믿어가지고 작품을 산다라는 거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적으로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그거를 인식을 하지 못한 거죠. 뭐 저랑 같이 일했었던 많은 외국 기업들도 많다라고 하긴 좀 망한 데 되게 많아요. 왜냐, 온라인으로 작품 파는 게 정말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작품을 내가 실제로 봤는데 온라인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좀 괜찮네 라고 해서 그러면 실물의 느낌을 알 테니까 구입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좀 비싼 미술 작품들을 실물을 보지 않고 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없어졌다가, 제가 일전에 약간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미술 시장에서 가장 뭐 크기도 하고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오픈 갤러리가 있죠. 거기가 렌탈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렌탈 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뭐 공유 경제의 개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이 실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물을 볼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그냥 어디든지 뭐라고 해야 되지? 작품을 보여주고 하는 비용 같은 것들을, 기존 갤러리들은 그 작품을 보여주는데 돈을 따로 내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그런 거를 생각한 사람도, 그렇게 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근데 내가 집안에 앉아서 작품을 구입하려면은 실물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렌탈을 해서 그러한 들어가는 뭐 최소의 비용을 내고 작품을 실제로 집에 걸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은 렌탈 비용은 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100만 원짜리 작품을 사는데 5만 원을 주고 렌탈을 했다. 그러면은 걸어놓고 마음에 들면은 내가 95만 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니까 작가한테도 소정의 비용을 주는 거니까 뭐 그냥 뭐 적은 돈으로 잘 감상했다라고 하고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미술 시장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더 친숙해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작가 활동을 했지만 온라인 미술 시장의 비중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갤러리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이 오게 된 거죠. 근데 물론 제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했지만 아직도 전시는 실제로 가서 보고, 갤러리들이 가서 전시를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기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온라인 미술 시장 그런 거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 뭐 오프라인 갤러리를 여는 것보다 더 많은 그 비용이 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곳에 많은 그런 자본들이 지금도 뛰어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은 논문 발표하고 뭐 사업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은 온라인이나 실패 사례라고 해야 되나? 뭐 오프라인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빼먹은 경우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플랫폼, 서비스나 플랫폼 뭐 그런 거에만 집중을 한 거죠. 새로운 미술 서비스, 새로운 미술 플랫폼, 뭐 오프라인 갤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좋은 자리에 있거나 어떻게 해서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러한 경우는 실패한 경우들이 꽤 많았었어요. 제가 봤을 때 시대가 지나고 어떻게 되었든 미술 시장의 중심은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작가의 힘이 엄청 센 경우도 있고 갤러리의 힘이 엄청 센 경우가 있어서 저 갤러리에서 작가가 인정을 받았다 하면은 그 작가가 덩달아서 뜨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 갤러리도 잘 된 이유는 걸출한 작가들을 배출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되게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보면은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를 젊었을 때 자기가 발굴해내고 이렇게 작품을 구입하면서 후원해 줘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을 하면 그 사람이 또 저 사람이 진짜 작품을 보는 눈이 있구나 해가지고 세계적인 컬렉터가 되기도 하는 거고. 아무튼 이 작가와 그리고 좋은 작품이겠죠? 그리고 좋은 전시. 그러니까 좋은 전시 오프라인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전시일 거고 이제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작품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까 뭐 그런 것이겠죠. 하여튼 이게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힘든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 시장이 불황이고 호황이고 뭐 여러 가지 시대가 지나왔지만 살아남은 작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살아남았겠죠. 근데 좋은 작업을 하는 작가가 누구고 어떤 작가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예측한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거를 누군가가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정답을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미술시장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없겠죠. 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들이 있지만 좋은 작가와 좋은 작품이 미술시장의 가장 큰 중심이고 언제나 가장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발전과 그리고 현재 미술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딱히 해외라고 해서 미술 시장이 뭐 엄청나게 좋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 호황과 불황도 같은 시기에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 불황에 대한 이야기 한번 영상으로 따로 제작해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얘기를 했었죠. 미술에 호황이라는 게 진짜 있었나 저는 싶어요. 그러니까 2007년, 2008년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전 그때 호황인지 잘 몰랐고 겪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미술인 분들이 그러시죠. 미술에 호황이라는 게 있었냐? 네, 뭐 몇몇 분들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언제나 미술은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그런 안에서 갤러리든 작가든 다른 모든 미술 종사자분들 되게 열심히 하시니까 열심히 하시고 좋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도 그렇고 이 영상도 보시면은 약간 갤러리들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갤러리에 대한 영상을 한번 따로 그것도 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갤러리들이 그렇게 나쁘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갤러리들이 뭐 작가를 착취를 한다라든가 물론 그런 곳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갤러리도 미술 시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고 저는 작가들만큼이나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갤러리를 유지하고 미술 시장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건데 그런 갤러리 디렉터나 큐레이터 분들, 대표님들에게 되게 대단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물론 작가분들도 대단하고 미술시장을 사랑해 주시는 컬렉터분들이나 관람객 분들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미술시장에 또 한번 네, 호황? 예, 아니면 최승윤한테 호황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